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북한이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 기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미국 대선 이후의 한반도라는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자오통 카네기 칭화 국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길 바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중간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계속 갖고 있었고 자신이 핵무기 프로그램 중 일부만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한은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자세를 완화하도록 강한 정치적 신호를 보내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죠. 또한 러시아의 알렉산더 가부예프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 선임연구원은 현재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며 만약 그 갈등의 무대가 한반도가 될 경우 러시아는 중국 편에 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한반도가 새로운 냉전의 전장 중 하나가 될 경우 러시아는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을 더 지지할 것이란 분석이죠. 더욱이 가부예프 연구원은 러시아 당국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면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중국만큼의 영향력이 없다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게다가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북한과 경제적 관계도 작아 그 영향력은 더더욱 작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러시아에서는 아무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폐기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전했죠. 하지만 이러한 러시아의 의견에 반박하듯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하여 비핵화를 조건으로 협상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바로 최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 포기를 거듭 촉구하며 핵을 포기하면 정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불러온 지도자로 평가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28일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2018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제1차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북한 쪽에서는 김씨 일가가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정권이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같이 협상 상대방에게 정권 붕괴라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는 행동을 취하라고 요구한 것은 매우 어려운 협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를 알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김 위원장과 북한 주민들에게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핵무기는 안보와 번영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북한의 잠재력이 무한하다는 점을 알리려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북한의 잠재력을 강조하기 위해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갑자기 한국을 언급했는데요. 같은 민족인 한국이 성취한 경제 성장을 봐도 북한의 잠재력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국제적 대북 제재 하에서 현금과 무역 없이도 꾸준히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을 보면 한민족은 매우 영리하고 근면하며 창의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경제에 투입하게 된다면 북한은 한국과 같은 부자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죠. 한편 이날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북미 정상 간의 만남 이후 북한이 더 이상 무기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을 큰 성과로 여긴 것입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을 하지 않고 있죠. 더불어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와 억지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로 과거 어떤 정부들보다 많은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지 못했다는 점 한 가지만으로 평가절하된다는 점을 토로하면서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 현상에 대해 억울함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성과는 과거 행정부들이었으면 엄청난 성공으로 평가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미국 정부들이 30여 년에 걸쳐 해결하지 못한 북한 문제를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서 넘겨받는 과정에서 북한은 제1의 국가안보 위협으로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통해 한국 서해에 미국의 항공모함을 투입하는 등 한반도 주변에 미군의 자산을 전개하면서 과거 어떤 정부보다 강력한 대북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힘에 의한 평화의 가치 아래 북한과의 외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면서 친밀함을 강조하기도 했죠. 결국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친밀함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비핵화를 추진한 결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원칙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협조까지 이끌어냈다고 자랑하면서 후대의 역사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미국 외교 정책에서 제일 놀라운 시기로 평가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대북 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영내 안보와 세계 핵의 비확산을 위하여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북미 관계의 정상화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반면 그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선 지난 28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가이익센터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 여부라는 주제로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가 북한의 핵 보유 방식은 파키스탄의 모델을 따르는 것임을 주장하며 북한은 결국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방식을 인정할 경우 이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죠. 하지만 핵이 북한의 정권 유지와 관련된 상황인 만큼 현실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하여 더 의미 있는 행동 계획을 제안했는데요. 즉 북한의 안전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정권 유지에 대한 집착의 정도를 낮출 수 있도록 정권 생존에 대한 보장이 합의문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제재의 해제와 경제 발전 그리고 평화 조약과 관계 개선을 위한 행동 계획 등도 핵 협상과 함께 유연한 방식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죠. 게다가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역시 과거 인도에 실질적으로 핵 보유국의 지위를 안겨준 미국 인도 간의 핵 협정이 매우 큰 실수였음을 예시로 들며 이와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표준적 접근 방식인 점진적 조치가 병행되는 비핵화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미 행정부가 과거에 비해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평화조약과 연락사무소 설치 등과 같은 정상화 관련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또한 북미 정상화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외교적 완충국인 중국의 배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은 현재 북한의 여건으로는 핵 억지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먼저 북미 관계 개선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더욱이 지금까지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의 적대적 입장을 취한 국가가 핵무기를 포기했을 때 정권이 붕괴되었던 사례는 너무나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 리비아가 그 경우였으며 앞서 북한도 자신들은 리비아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못 박은 바 있습니다. 즉 북한에게 있어 핵무기의 존재는 국제적 영향력과 힘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므로 이를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리비아와 같이 미국과 성공적으로 핵협상까지 이루었다가 아랍의 민주화 바람인 아랍의 봄 운동이 나타났을 때 미국의 지원으로 강제로 정권이 교체되는 일까지 지켜본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기 포기에 대해 더더욱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에 대해 미국 카토 연구소의 테드 갈렌 카펜터 박사도 리비아가 어떻게 붕괴되었는지 지켜본 북한이기 때문에 북미 간에 약간의 신뢰도 없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하루빨리 시작되어야 한다면서도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 최종 목표가 관계 정상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 능력의 현실을 인지하고 훨씬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태도로 대화에 임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사시 북한이 괌이나 일본에 위치한 미군 기지 혹은 미국 본토에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둘 것을 주장했죠. 한편 이 같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논의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조치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과 한국의 세종연구소가 한미 동맹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회담에서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평화선언 또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인데요. 종전선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같은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산물이어야 하며 종전선언을 먼저 한다고 해서 실제 종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지적한 것이죠. 또한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도 현재 북한은 종전선언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북한이 바라는 것은 종전보다는 북한에 맞선 한미동맹의 전쟁 능력을 소멸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역시 종전선언을 먼저 할 경우 주한미군이나 유엔군 사령부의 한국 주둔에 대한 당위성의 상실과 북한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이동은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특히 비핵화 없는 선종전선언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인식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것이라고 지적했죠. 하지만 한국 측은 이와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바로 고윤주 한국 외교부 북미국장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 비핵화 협상 관련국들이 협상 플랫폼에 참여해 비핵화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며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반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핵화를 위한 과정으로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피력한 것이죠. 이렇게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돼서도 한미 간 의견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편 이러한 대북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에 응답하듯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임을 강조하면서 남과 북이 생명 안전 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강한 안보에 기반한 남북 공존에 대한 입장을 피력한 것이죠. 또한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평화 체제의 절실한 필요를 주장했는데요.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3년 반의 시간이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꿔가는 도전의 시간이었으며 한반도의 평화는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고 발언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남과 북 그리고 국제사회가 상호 간의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를 이룩하기를 기대한다는 발언을 통해 남과 북의 평화가 세계 평화의 시작점이 될 것을 시사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관련 주체로서 참여하고 중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이렇듯 국제사회에서의 북한과 핵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복잡하게 얽혀져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북한 사이의 산적한 문제 중 가장 크고 우선적인 문제는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관련 단체는 북핵 문제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객관적 안목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